김기형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걸쳐서 레포트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 강의는 레포트 이전에 글 자체가 뭔지를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쓰기 또는 모든 작품 만드는데 다 적용이 돼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학교 오신 분들은 또 설교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쓰는 법도 똑같습니다. 글 쓰는 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이나 또 설교나 또 모든 강의나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하는 그 말이 있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바로 논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sis. thesis는 논문이라는 말도 되고 논지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뻔한 얘기라면 벌써 들을 생각이 없고 읽을 생각도 없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6.25는 1950년에 일어났다. 이거는 주장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전체 글에 제일 핵심 문장으로 논지를 쓴다 하면 아무도 그거 읽으려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전쟁은 1949년에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논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지라고 하는 것은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시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주장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글 쓴 사람의 주장. 또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전체가 하나의 그 설교자의 주장입니다. 그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불신자한테는 그 말을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거나 하면은 아무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읽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꿔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논지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글, 모든 설교, 모든 강의, 심지어는 모든 그림, 음악 또 다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논지가 있는 겁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는 그 주제가 있고 그걸 논지라고 그래요. 음악의 예를 들어보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라는 게 있죠. 거기는 주제, 그 논지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의 그 음악이 계속 나와요. 뭐예요? 짜자자짠, 짜자자짠, 짜자자짠. 이게 이 주제가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자자짠, 그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그 논지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논지는 이거다. 한마디로 주장을 말하면 이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논지는 문제만 제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게 참 심각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은 주장이 되지만 이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좋은 논지가 되지 않죠. 문제 제기만 해가지고 해결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글이나 그림이나 설교나 모든 작품에는 한 문장의 주장이 있다. 그 한 문장은 또 복합된 문장이면 안 돼. 아주 단순하게. 그렇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사랑은 어쩌고 길게 하는데 해서 뭐 이렇게 나가면은 논지는 단문입니다. 제가 이거 더 진행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부터는 자세를 그렇게 갖추셔야 돼요. 서양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은 꽤 딱 돼 있어요. 훈련이. 책을 보면은 누구나 다 진리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막 요약하고 베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진리를 말하는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만이 틀림이 없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것의 그림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모든 책들 뭐 아무리 천하 없는 석학의 PhD가 100개 있는 사람이 있어도 모든 책은, 모든 글은, 모든 설교는, 모든 강의는 그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진리를 본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자를 만나고 있고 저자의 말을 듣고 있다. 제 말 맞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책 볼 때 진리를 본다가 아니라 이 쓴 사람의 주장, 쓴 사람의 그 설득을 지금 나는 듣고 있다. 그럼 그 전체가 한 문장으로 딱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논지입니다.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막 굉장히 많이 썼어요. 20몇 권인가 아주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뭐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 뭐 다 있죠. 근데 그것은 사건을 그대로 적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것에 관한 설명을 쓸 때는 저자의 생각이고 저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돼요. 책을 볼 때는 나는 지금 저자를 만나고 있다. 책을 볼 때는 나는 지금 저자의 설득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논지가 뭐냐 확인해야 되죠. 그 논지가 책 전체 논지. 그래서 토인비가 역사의 예를 썼다 한다면은 그 전체 보면은 역사에 이제 그 20몇 가지의 그 문명이 나오면서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그 문명이 이제 퇴락해져 가지고 망해졌느냐 하는 것을 쭉 쓰는데 그 내용은 논지는 아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도전에 의해서 깔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막 홍수가 난다. 기근이 난다. 뭐 적군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망해버리고 나면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들고 뭐 성을 쌓고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전과 응전. 그래서 도전이 너무 세면은 문명이 안 만들어지고 또 도전이 너무 약해도 사람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별로 뭐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문명이 안 만들어져요. 도전이 알맞게 올 때 사람들은 거기 반응해가지고 문명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
자꾸 홍수가 나고 또 나일강이 자꾸 범람해. 그러니까 또 그 나일 문화가 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그 역사의 예를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책이 뭐 20몇 권이 나왔다. 얼마나 두껍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 그 저자의 주장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바로 논지지요. 논지를 이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강의를 듣고 뭐 그냥 다 됐다가 아니고 오늘 강의 다 잊어버려도 전체를 대표하는 논지가 꼭 있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도 이미 공부하는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논지가 뭐냐? 또 책을 읽어도 논지가 뭐냐? 전체 논지가 뭐냐? 그런데 서론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주장할 것이다. 난 이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각 장마다 장이 나오면 그 장의 논지가 나옵니다. 근데 전체 논지의 부속 논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논지가 흑암은 빛을 가른다. 근데 1장에 가지고는 흑암이 빛을 점령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나가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1장, 2장, 3장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전체 논지를 이제 또 세분화해가지고 또 작은 논지들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전체 논지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지와 증명. 그래서 모든 그 글들 보면은 딱 두 가지 내용이죠. 논지가 있고 증명이 있고. 그 논지는 질문과 같아요. 그 논지는 그러니까 제목이 질문이고 논지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인데 그 답을 맞다고 증명하는 과정이 글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그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목이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설교 볼 때 우리 늘 잘 아는데 예수의 피, 그렇죠? 예수의 피, 뭐 예수님의 피, 그 님자를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성경대로 말하면 이제 예수의 피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 이런 제목이면은 그건 제목이 좀 그 매력적이어야 되죠. 예수의 피 그러면 사실은 좀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게 이거 좀 너무 신앙적으로 나올 것 같다 해서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의 피보다는 살리는 피 또는 아름다운 피 또 생명을 주는 피 뭐 이렇게 나가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그건 뭐야 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제목은 관심을 끄는 질문입니다. 그 제목 속에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쓰면은 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또는 살리는 피 또는 아름다운 피. 피 그러면 아름다운 피가 어디 있습니까? 피는 다 두렵죠. 어떤 피는 징그럽고 어떤 피는 또 피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지 몰라요. 순대 좋아하는 분들. 그럼 하여튼 피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 그럴 땐 언제나 빨간 글자로 딱 쓰죠. 피 색깔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딱 상기하자 6.25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제목이 피이다 할 때는 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좀 무섭죠. 그래서 그대로 신앙인들만 다 모였다 할 때 예수의 피 이래도 좋고 또는 아름다운 피, 살리는 피, 생명을 주는 피 또는 가장 최상의 선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여하튼 간에 이런 질문을 딱 내포하는 것이 제목이다. 그럼 그 딱 볼 때 사람들이 흥미를 갖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뭐야? 또는 그 아름다운 피가 뭐야? 그럼 그 답을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건 이제 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지로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이게 다 들은 내용 또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설교가 너무 괴롭게 되는 거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얘기.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너무 똑같은 얘기만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래서 제목도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이것.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건 뭐야? 이렇게 나갔죠. 그냥 뻔하게 복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 게 뭔지를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제목은 질문을 내포하고 그 질문에 답을 쓰면 논지가 된다. 이거죠. 자,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겠어요. 그냥 쭉 얘기 나가면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모든 글, 뭐 모든 작품, 뭐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딱 한 가지 전체를 대표하는 뭐가 있다. 논지죠. 예, 논지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근데 그 논지는 그냥 뭐뭐에 관해서 이러면 안 되죠. 문장이 돼야 돼요, 문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장이죠, 그것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뭐 사랑은 홍수의 씨앗이다. 뭐 이렇게 주장이 될 때 그것이 논지가 되는 것이고 그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글, 강연, 설교 또는 뭐 그림이건 음악이건 다 똑같이 한 가지 주제, 그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그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게 뭐다? 논지.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강의의 논지가 뭐냐 이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책 보실 때 언제나 이 책의 논지가 뭐냐, 그리고 이 장의 논지가 뭐냐, 그리고 이 장의 또 소제목들이 나와요. 이 소제목의 논지가 뭐냐. 또 각 문단마다 다 논지가 있어요. 그 논지가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의 문단의 논지는 주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문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글을 보면요, 문단이 한 페이지 전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글 쓸 줄 모르는 분이에요. 이게 문단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에 주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 문장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읽으면서 눈에 탁탁 띄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주제 문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보조해 주거나 또는 증명, 주제 문장이 맞다. 또는 책 전체 내용도 그 논지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논지가 맞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책을 볼 때는 진리를 보는 게 아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다. 진리의 그림자만 있다. 그리고 그 책을 볼 때는 저자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강의도 지금 저분이 아주 박사학위 많이고 경험 많으니까 진리를 말한다가 아니고 진리에 관해서 저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서 내가 또 논지가 뭐냐 또 판단하고 이게 맞는 얘기냐 또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누가 얘기하든지 논지가 뭐냐, 논지가 없이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하면 들을 만한 가치가 없게 되죠.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또 논지를 말하면서 상충되는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A를 얘기했다, B를 얘기했다, 또 A는 B다 했다가 또 B는 C다. 근데 또 C는 뭐 D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A로 돌아오지 않는다 안 되면 그 논지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앞으로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사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설. 모든 그 신문의 사설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별히 공부하시려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 조중동 있죠. 조중동이 그게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신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설 쓰는 분들이 아주 실력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글 제일 잘 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읽어보면 비판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비판할 때는 그 안에 정치적으로 여당을 찬성하고 야당을 그런 게 아니고 그 논지가 뭐냐. 그리고 그 논지가 증명이 제대로 되느냐 요것만 보시라 이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논지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화낼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들을 보면 제목이 나오고 제목에 딸려서 이렇게 옆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논지입니다. 근데 그 논지는 제목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 보면 문장으로 돼 있죠. 한 문장으로. 그래서 이 제목 옆에 있는 따라 나오는 그 문장이 논지인데 이것이 증명이 제대로 됐느냐. 그 제목 논지를 써놓고 그다음에 딴 얘기만 잔뜩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그 여러 가지 사건 얘기만 잔뜩 써서 배경 얘기만 쓰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글이 아니죠. 좋은 글은 제목이 있고 논지가 아주 긍정적이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책이 심각하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게 논지예요. 그럼 그 마스크 확인해가지고 마스크 써가지고 해결된 그 예를 착 들어서 증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지금 첫 번 앞부분에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제목, 논지, 그리고 증명 요 내용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말이나 글이나 반드시 나는 논지가 이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논지는 뻔하면 안 되죠. 뻔하면 안 돼요. 또는 역사적 사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논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1544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무슨 유익되는 주장이냐. 아무 유익되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읽으려고 안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이발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이발사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뭐고 젊은이 뭐해? 읽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발사로부터 작전의 계획을 들으셨다. 이러면 그래?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논지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그래서 앞으로 글을 쓰거나 이제 말을 할 때는 가치 있는 것을 또 해답을 도움 주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설교가 그렇습니다. 설교가 듣고 나면 그렇구나.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이거 써먹어야 되겠구나. 참 신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좋은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서 공부하실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신나야 되고 글 읽으니까 막 슬픈 것도 쓸 수 있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여튼 재밌어야 되고 해답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나가지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살하자 이런 공부해가지고 사람 망하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목회도 잘하게 되고 신앙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자기 그 아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제일 중요한 이번 강의의 단어가 뭡니까? 예, 논지죠. 논지. 예. 그래서 이 논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글이나 강연이나 설교는 논지와 그 논지의 증명입니다. 논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내 삶 전체를 향한 논지가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세요. 아주 좋은 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의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숙지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어요. 리포트 쓴다고 그랬죠. 리포트 사실 쓰려고 그러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대로 이제 쓰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리포트, 숙제, 그리고 시험 다 똑같아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그 리포트가 있고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면은 그 교수는 아주 기뻐서 좋은 점수를 줍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점수 짜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점수 주는 것도. 또 심리전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예쁘게 잘 주면 공부 안 해. 또 너무 세게 그냥 점수 안 주면 포기해. 그래가지고 그 선생은 학생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약올르게도 만들고 또는 막 격려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아주 귀한 주의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포트를 쓸 때는 논지가, 제목이 있고 논지가 있고 그 논지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 쓰는 거 보면은 이제 강의를 듣고 쓰는데 자기가 그냥 은혜 받은 것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자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듣는데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 쓸 건 다 써야지, 그게 좋은 리포트가 되는데 리포트, 숙제 또는 소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쓰냐면은 그냥 그 강의 들은 것을 요약을 해서 쓰려고 그래요. 요약하는 것은 리포트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 요약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전부 요약해가지고 고등학생 그 숙제 내듯이 1, 거기서 뭐 쓰고 2, 3, 4 이렇게 요약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장식으로 이렇게 쓰세요. 근데 그 요약식으로만 하면은 자기의 느낌과 깨달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채점하는 분은 이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하는 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지도 쓰고 제목도 쓰고 그리고 문장도 이제 잘 쓰셔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는 뭐 많이 썼어요. 어떤 분은요, 저는 뭐 한 반 페이지만 쓰세요. 그냥 학생들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좀 조금만 쓰세요. 반 페이지만 쓰세요. 막 2페이지, 3페이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자기만 많이 써. 그러면 읽는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점수도 안 나와. 그럼 자기는 고생 죽도록 했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이러냐? 막 또 불평해.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저는 정말 A 받고 싶습니다. A 플러스
플러스 2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수준으로는 A가 아니라 B 받는 것부터 목표로 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요렇게 하면 A가 나옵니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A가 나온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약하지 말고 너 자기 아는 부분만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을 거기 리포트에 써야 돼요. 또 특히 시험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내용. 이 강의 또 이 장에서는 요것들이 제일 핵심 요소들이다. 핵심 단어들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들은 싹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제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만 이상하게 또는 자기 어떤 분은요 강의 내용을 떠나서 자기 은혜 받은 성령 체험한 거 불 받은 내용 음성 들은 거 이게 잔뜩 쓰는 분이 있는데 그거 훌륭하지만 지금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 자기 영적이라고 그걸 막 과시하는 건 좋은데 그걸 과시할 기회도 많이 있어요. 설교할 때라든지.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이제 어떤 강의건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가 포함하는 중요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제목이 이제 제목을 이제 놓고서 그 제목을 질문으로 삼아서 답을 쓰면 그 논지라 그러죠. 책 전체에 논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또 논지가 있어요. 그 각 장의 그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제목을 질문 삼아서 답을 쓰면 이게 논지인데 그 답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 논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디나 다 그래요. 음악도 그 주제가 꼭 있고 운동도 주제가 있고 제일 이렇게 전체를 놓고서 이제 주제를 놓고서 이제 이렇게 끌어가는 게 있잖아요. 모든 글도 그렇고 그림도 이렇게 보면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 논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도 논지가 있고 설교도 논지가 있는 건데 그거 훈련을 안 받은 분은 사실 설교 논지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논지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은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게 없게 되죠. 그래서 전체 제목이 있고 책을 보면 이제 그 제 책이나 이제 지금 제 강의 보면요 전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재들 보면 소 제목들이 있어요. 그 소 제목을 왜 놓느냐? 경치 좋게 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그 전체 제목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 소제목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목에 대해서 꼭 써야 돼요. 그 소제목에 또 논지가 또 다 있어요. 그 전체 논지가 있고 작은 논지들이 또 다 있고 또 작은 논지들인데 또 문단마다 논지가 있고 그래서 제일 핵심 문장을 찾아내셔야 돼요. 핵심 단어, 핵심 문장.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핵심 문장이 뭐냐? 핵심 단어가 뭐냐? 그걸 다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서 들으면 강의가 잘 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그 숙제에 쓰셔야 됩니다. 또는 그 리포트에다가 그것들을 포함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수가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 그것들을 다 필요한 요소들을 다 터득을 했구나. 그래서 점수를 나쁘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 써놓고 교재나 책이나 또는 강의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빠진 거 없나 이렇게 보라 이거예요. 그 빠진 거 재빨리 꼭 써놓아야 돼요. 이것들을 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지, 제목 논지, 그 다음에 논지의 증명 이렇게 쓰시되 지금 말했듯이 어떤 강의나 어떤 책이나 또 어떤 설교나 제가 말했지만 책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책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그 진리의 그림자들, 진리의 잔 가지들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저자를 지금 만나서 저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자세로 읽어야지. 진리를 보고 있다, 이건 무조건 다 외울 것이다, 이건 전부 역사적 사실이고 무슨 그 아주 틀림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외울 내용이다, 뭐 외울 내용도 있겠지만 언제나 이건 글 쓴 분의 생각이다, 또는 책을 볼 때 나는 글 쓴 저자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들으면서 여기서 핵심 문장이 뭐다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들어야 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시험을 이제 보시잖아요. 시험 보실 때 막 당황하고 뭐 할까 그러는데, 시험은 또 반드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난 실력이 있으니까 되지, 물론 그러나 그걸 요령 있게 꼭 한 시간 내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쓰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나 목소리 좋아, 그래 노래 시키면 노래하면 물론 그냥 노래 잘하겠지. 그러나 연주하려면요 완벽하게 그 부분 훈련해가지고 그 제대로 소리가 나와야 되고 뭐 다 돼야 돼. 고음 처리가 어떻게 돼, 끝은 어떻게 나가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 연습을 해가지고 딱 나갈 때 완벽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죠. 글도 이렇게 다 쓴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 숙제도 그렇고 시험은 더 그래요. 시험은 그러나 막 당황해서 쓰다 보면 시간도 없고 다 못 쓰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논문식 또는 그 시험 잘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저 잘났다고 좀 자랑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곤란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다 되게 돼 있지, 제가 실력이 좋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그때 2주간 시험 보는데 4과목을 봅니다. 4과목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제 교회사 시대별로 2개를 골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고대 또는 뭐 종교개혁 뭐 이렇게 2개를 고르고, 그다음에 인물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인물 2사람 골라라, 뭐 어거스틴 또는 뭐 카르바르트, 뭐 칼빈 고르는 거예요. 근데 주제를 또 하나 골라야 돼. 주제.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속죄 또는 구원, 영생, 뭐 그리스도, 그 주제를 고를 수 있죠. 또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골라서 이제 써서 내요. 난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교수들이 의논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는데 딱 가서 앉으면 봉투로 하나 줘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 봉투를 뜯어보면 이제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8문제 중에서 5개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5문제 그대로 다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5문제 정도 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막 화장실 갈 시간도 아끼고 말이죠. 점심도 시간이 없어 안 먹고 그냥 바나나 갖고 와서 바나나 먹으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5시에 딱 갖다 내고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비몽사몽이 되죠. 그래서 2주간에 4날을 이제 골라서 그날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날은 또 준비하고. 근데 시험 전날 되면 정신이 없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 제가 그래가지고요, 외국 학생들은 한 2년을 준비해서 그 4과목 중에서 뭐 한 2과목 붙고 2과목 떨어진 다음에 또 한 1년 더 공부해가지고 다시 재차 시험 봐가지고 겨우 합격하면 2, 3년 그 종합시험만 준비해도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며칠 두고 쫙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밑바닥으로 기는 이 시간을 잘라버리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시간을 직접 하자. 그래서 3개월 준비를 했어요. 2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래 준비하면요, 뜸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시간 낭비만 되지 공부에 깊이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준비해가지고 다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그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애원해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점심 사주고 그래서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보면서 내 생각에 예상 문제가 이렇게 되겠다 하고 예상 문제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교수라면 이런 예상 문제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 시간은 책 읽고 뭐 이게 써놓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가 예상 문제 10개, 그러니까 4과목에 10개씩이죠. 그 10개 예상 문제의 답안지를 바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가 봐도 이거 참 잘 작성했네 할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 쫙 다 작성을 그냥 석 달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석 달, 뭐 거의 2달 이상. 그러니까 책 읽고 공부하고 뭐 써놓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바로 답안지를 예상 문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나서 한 2주 동안은 그 내가 작성한 답안을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뭐든지 16번을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전화번호라든지 우리 어머니 이름이라든지 와이프 생일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우려고 안 그래도 그냥 언제 이게 아니고 그냥 자꾸 반복해서 전화번호 자꾸 반복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16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갈 때 영어 단어 외우는데 그 단어 사전을 다 외웠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달 동안에 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분의 1로 다 잘라요. 한 달에 외운다 그러면 30분의 1로 다 여기까지 외운다. 몇 페이지씩 외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하루에 16번.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16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쫙 다 읽는 겁니다. 읽는 것만 한 30분 걸려요. 쫙 읽고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두고 볼일 봐요. 그래서 또 들어가지고 또 봅니다. 또 한번 쫙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뭐 거기 수고도 나오고 뭐 반대말도 나오고 다 나와. 그냥 무조건 그냥 읽기만 해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보면 그 단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럼 그 특징을 이렇게 잘 보아서 기억을 해도. 근데 그게 16번 하는 게 어려워요. 10번 넘기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버스 타고 가다가 한번 쭉 읽고 또 화장실 가서 한번 쭉 읽고 10번만 읽어도요. 무조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거 다. 저는 그냥 외국어는 자신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 외우기는 자신이 있다 또. 뭐든지. 그러니까 16번을 만들면 되는데 10번 이상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단어 보면 그냥 거기 있는 그 설명들이 쫙 보여요. 그리고 반대어, 수고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요. 학생들도 다 그렇게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거기 고등학교들 다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방학 때 아침 8시에 모여라. 그래가지고요. 몇백 명씩 모아놓고 그걸 그 고등학교 그 단어장을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전을. 다 외우게 만드는데 하루 종일 그 방법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은 8시에 모여서 제가 읽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나눠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대학생들이 다 대학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그 중에 고2 애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중3 애들, 중2 애들도 와가지고 해가지고 전교 1등이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지금 말하는 거는 무슨 뭐
방법 얘기하고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누군지. 인간은 그 반복하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외운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 배경 설명을 한 건 뭐예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마지막 종합시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종합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서 다 한 번씩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놓고서 10개의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막 해가지고 뭐 그냥 책 써놓고 뭐 다 이거 자료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답안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답안지 작성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읽기만 하면요. 한 일주일만 되면 다 외워요, 그냥. 그래서 그날 딱 시험 보는 날 가서 앉으면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봉투를 주잖아요. 그럼 봉투 뜯다 보면 이제 질문이 딱 나오죠. 그 질문 보면은 예상했던 문제하고 다르게 다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 분야를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을 그 문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 다음에 그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래서 하루 종일 중에서 한 20분 동안은 목차 쓰는 거예요. 첫째 문제는 이렇게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다 쓰는 겁니다. 둘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 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답안지를 막 쓰는데 손이 되는지 발이 되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 과목을 3개월 만에 합격을 해서 미국 학생도 그런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에 있는 학장 비서 그분도 PhD인데 너같이 빨리 그 종합시험을 합격한 사람 처음이다. 자기 평생 처음이래.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잘났다는 얘기 하려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방법만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예상 문제를 받거나 또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별로 그 다음에 전체 제목 그 다음에 작은 소제목들 놓고서 다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책 다 보고 빠진 거 없나. 그 다음에 외워요. 어떻게 외워?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돼. 읽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놓고 한 몇 번 읽을 때까지 뭐 읽었는지도 남잖아요. 그러나 10번 이상 읽으면 다 외워져요. 절절절절 막 나와요, 이게 저절로. 그러면 완벽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얘기 들었으니까 뭐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외우는 방법은 뭐다? 영어건 헬라어건 또는 내 시험 볼 내용이건 외우는 방법은 뭐다? 무조건 10번 이상 읽는데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읽고 나서 딴 볼일 보다가 또 읽고 딴 볼일 보다 읽고 그렇게 10번 이상을 자꾸 대하면은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이 방법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요. 요 몇 분 남은 거 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겠어요. 이제 리포트 쓸 때 반드시 내가 어디서 배웠다. 강의에서 배웠다는 강의에서 배웠다 그러고 책에서 배우면 책에서 배웠다는 그 출처를 쓰셔야 돼요. 논문도 그걸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리포트 하면 다 베끼잖아요. 제가 대학원 가가지고요. 미국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식으로 선생님 내준 숙제 갖다 놓고서 이 책 베끼고 이 책 베끼고 한 몇 줄씩 베끼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라 하더라고. 교수가 오라 하더니 이게 무슨 페이퍼냐, 이게 무슨 리포트냐. 요 글은 저기서 베끼고, 요 글은 요 책에서 베끼고, 요 글은 저기서 다 베껴가지고 베낀 글을 쭉 연결해서 썼는데 네 말은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아주 영어 실력이 딸려서 그랬다니까. 영어
잘리면 내가 고치면서 읽을게. 그리고 그 문장이 너무 좋아돼. 네 생각을 써라. 그 책은 그 쓴 사람의 생각이고 그 책은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생각을 써라. 그래서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네 말로 써라. 이게 리포트입니다. 알았어요? 글을 읽고 또는 강의를 듣고 그 문장 그대로 한 줄이라도 그대로 쓰면 이거는 표절입니다. 이 요새는 표절 찾는 기계가 나와가지고요. 금방 찾아요. 절대 문장을 베끼면 안 돼. 그 보고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체를 보고서 많은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죠. 그건 요약이라고 그래. 요약.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도 그대로 쓰면 안 돼. 그걸 보고 내 말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또는 그 문장을 보고 내 이해와 설명을 붙이면 또 요약이 아니라 더 짧은 문장에 긴 문장 그 어떤 학자는 칼빈의 한 줄을 읽고서 책 한 권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내 느낌을 내 깨달음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덧붙여서.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쓰는데 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나의 말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놓고서 내 말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요거 연습 많이 하시던데 이걸 의역이라고 그래. 의역. 영어는 파라프레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논문에도 많이 쓰고요. 그 시험에도 쓰고 숙제에도 많이 씁니다. 그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의 의견이고 내가 깨달은 거고 나의 그 이해가 나오는 거. 그거를 의역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많이 하시면은 아주 글 실력도 늘고 성적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리포트, 숙제 다 쓸 때 이렇게 요약해서 요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해한 내 말로 쓰세요. 의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출처가 책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다. 또는 교수님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출처도 밝히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돼도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서 훈련을 하세요. 리포트 쓰는 요령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더 복잡한가요? 이거를 동영상 다운받아서요. 몇 번 보세요. 몇 번 반복해서. 그리고 잊어먹으면 또 보시고. 그래서 자꾸 하셔서 습관적으로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 과정을 잘 거친다면은 진짜 매사의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쭉 이어나가서 위대한 하늘나라 한국 전체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